안녕하세요. 다인파파입니다. 자, 아까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다시피, 자, 분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다음에 분양 물건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브리핑을 드린다고 했는데, 화이트보드판을 이용하려 했더니, 이렇게 또 제 직원분이 이렇게 또 PPT로 만들어 주셨네요. 자, 첫 번째로, 분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시행사가 분양의 주체죠? 어떻게, 그러니까, 시행의 주체죠? 그리고 분양 대행사가 선정돼서 분양의 주체가 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일단은 시행사가 토지를 선정하고 토지를 계약을 하게 됩니다. 토지를 계약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이제 시행사는 뭐가 들어가느냐? 건축 심의, 토지 사용 승낙서를 얻으면서 건축 심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물론 이때 해도 되고 또 나중에 해도 돼요. 하지만 대부분이 이 정도 들어가면서부터 시공사와 신탁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시공사랑 또 공사비도 해야 되고 신탁사랑 또 어떻게 할 건지 어느 신탁사랑 들어갈 건지 또 신탁사가 선정되고 시공사가 선정되면서부터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토지대금을 치를 시행사는 PF 시기에서 대출을 받게 돼서 토지대금을 다 받게 되죠. 그러면서 건축 인허가 과정을 들어가면서 토지 소유권을 이전시키고 또 착공에 들어가서 분양 승인이 납니다. 이게 이제 기본 물론 루트는 조금씩 변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왜 설명드렸을까요? 나는 분양 승인 나면은 그냥 분양 승인 계약금 넣고 계약서 작성하면 되는데 왜 내가 구태여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되지? 어렵잖아. 자, 여기서 제가 이거를 설명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분양 승인이 났고 계약서가 나왔고 착공이 들어갔어요. 그럼 땅을 파고 있고 착공 들어갔어. 그러면 안심하고 계약금을 넣고 분양 받는데 계약금이라는 거, 돈, 쉽게 해서 자본이 어디로 들어가냐는 거죠. 자, 요즘에는 거의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뭐 소규모 오피스텔이라든가 뭐 소규모 타운하우스라든가 신탁의 구조를 밟지 않은 시행이 있습니다. 그런 시행사들은 신탁 계좌가 아니라 다른 회사 계좌로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탁으로 돈을 넣는 경우에는 신탁사가 모든 자금을 관리를 합니다. 시공비도 주고 또 분양 대행사 수수료도 주고 뭐 시행사가 운영하는 운영비도 주고 다 하게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신탁가가 아니라 그냥 일반 시행사 계좌로 넣게 되면은 그 자금의 흐름이 어디로 어떻게 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게 신탁 계좌를 이용하지 않는 분양 물건은 좀 지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이거 알려드리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너 왜 귀찮은 거 알려줬어? 막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자, 분양 승인이 났고 착공도 났고 신탁사도 돼요. 근데 다 좋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과정을 가다 보면 이런 경우 있죠. 공사가 땅을 팠어. 지하까지 작업이 되는데 건물이 섰네요. 시공이 쓴 경우 있죠. 자, 여기서 체크 포인트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분양 사원들한테 물어보면은 대응을 알 수 있는데 잘 미리 얘기를 안 하죠. 자, 시공사와 신탁사 시행사하고의 계약 조건에서 시공 계약이 책임 준공인지 책임 시공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책임 준공이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시행사나 신탁사가 시공비를 중간에 못 주는 사태, 분양이 안 됐어요, 자금이 부족했어요, 이런 걸로 자금이 만약 시공 자금이 못 들어가는 경우도 시공사는 모든 걸 착공 후에 모든 걸 준공을 시켜야 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키포인트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거 두 가지. 시공사와의 계약, 그 다음에 계좌, 분양 계좌, 쉽게 내가 돈이 들어가는 계좌가 신탁사의 계좌인지를 분명히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분양 물건의 장단점 파악. 자, 우리가 여기서 볼 게 호재. 우리가 보통 분양 물건을 파악하다 보면 상담사들은 항상 여기는 무슨 개발 계약이 있고 여기는 뭐가 개발될 거고 뭐가 될 거고 뭐가 될 겁니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은 상담을 받는 분양주들 입장에서 그걸 다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숨겨져 있는 게 있죠. 예정.
그 다음에 확정.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정도 좋고 확정도 좋아요. 당연히 호재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파악을 해요? 말만 들 것이 그냥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항상 도, 시, 구에서 진행한 지자체에서 진행하거나 아니면 나라에서 진행하는 개발 계획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게 실질적으로 있는 것인지 내가 상담 들은 거와 맞는 것인지 그다음에 아이고 오타가 났네요. 변동사상이라 적겠네. 변동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모르시겠다 그럼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제가 다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브리핑할 물건들에 대해서는 다 파악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주변 부동산의 현재 포지션을 하셔야 돼요. 상황을. 쉽게 예를 들어서 그거죠. 주변 똑같은 20평대인데 오피스에 됐던 뭐 상가가 됐던 주변에서는 1억인데 분양가는 1억 천이야. 왜 주변 시세보다 높아요? 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 건물은 2, 3년 후에 준공이라 그때 시세를 반영해서 분양가가 책정이 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과연 맞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1년 뒤, 2년 뒤에 그 오를지 떨어질지.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 3번하고 또 이어지네요. 제가 설명드리고 싶고. 감가상각의 고려. 신규 기존 물건. 자, 신규 물건은 기존의 물건보다 분양가가 윗돕니다. 그러면 당연히 2, 3년 후에 변동사항에 대해서 측정해서 그게 측정이 됐고, 뭐 시행사의 어떤 수지도 있어야 됐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 물건이 그렇게 되는데, 그거 보셔야 돼요. 그래서 키포인트 또 중요한 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분양을 받고자 하는, 내가 매입하고자 하는, 과연 이 지역이, 이 도시, 이 동이 매매가가 맞는가? 그 매매가 맞다 쳐요. 근데 매매가만 맞으면 뭐예요? 아니 아파트가가 오르면 뭐 할 거예요? 매매가 안 되는데. 맞잖아요. 상가가 오르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급할 때 팔 수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키포인트 중요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매매라든가 매입을 하게 되면은 신고해야 되는 게 있죠? 실거래가 신고. 그러면 그 지역에 실거래가 현황이 나옵니다. 그러면 작년간, 올해간, 얼마간의 거래가 얼마만큼 이루어졌고, 아파트 거래는 얼마나 이루어졌고, 상가를 알아보다 상가 거래가 얼마나 이루어졌고, 얼마에 계약을 했고,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전혀 파악 안 해보시고, 자, 기존의 물건들은 감가상각이 있다 쳐요. 쉽게 건물을 살라고 해요. 건물이 허름해. 그러면 토지대에만 우리가 측정을 하고 건물가 측정 안 합니다. 거의 없죠.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 왜냐면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중요한 부분들, 아파트나 오피스텔, 뭐 상가는 지역이라든가 그런 걸 많이 타기 때문에 그거는 분석을 잘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분명히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셔서 1, 2, 3 꼭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지금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제 메일을 남겨놨습니다. 언제든지 자기가 분양 상담사든 아니면 분양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분이시든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앞으로 다음부터는 이제 실질적인 현장 G2편에서는 지금 현재 핫플레이스 하다가 주춤하고 있고 악재가 많이 있지만 거기서도 분명히 호재가 나오고 있는 현장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화성시 동탄 1신도시, 2신도시 이쪽에 지금 현재 핫플레이스가 나오는 곳에 어디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여러분들한테 두 번째 편에서는 말씀을 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래야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간 전국에 있는 물건들을 올리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